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강태준 회장은 그 중심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과 감탄이 공기처럼 떠다녔지만 그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연 회장 구석, 화려한 인파와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실루엣에 잠시 머물렀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여자는 한서연이었고 아이는 그녀의 딸 유나였다. 강태준의 비서팀에 최근 합류한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주변의 화려함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이질적인 소음과 움직임 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벼려졌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6살배기 딸 윤에게 향해 있었다. 유나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아이는 때때로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짧은 단어로 표현하곤 했다. 연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강태준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축하의 의미로 최고급 샴페인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은쟁 바늘 든 웨이터들이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오갔고 그중 한 명이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한서연의 손을 잡고 있던 유나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엄마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단 한마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였다. 차가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의 눈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상황을 스캔했다. 강태준 회장, 그에게 다가가는 웨이터, 웨이터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가 든 샴페인 잔에서 피어오르는 아주 희미한 일반적인 샴페인과는 다른 냉기. 유나의 감각은 틀린 적이 없었다. 한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옆 사람과 대화하는 척 몸을 살짝 돌리며 발을 헛디뎠다. 그녀의 몸은 계산된 각도로 기울어지며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웨이터의 쟁반과 부딪혔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잔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라는 순식간에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태준에게 샴페인을 건네려던 웨이터도 놀라 잠시 멈칫했다. 바로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한서연은 이미 강태준의 곁으로 다가가 있었다. 그녀는 넘어진 것에 대한 사과를 연발하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고 일어나는 척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강태준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샴페인은 값비싼 카펫 위로 쏟아졌고 잔은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의 얼굴에 짜증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순간을 망쳐버린 부주의한 직원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의 경호팀이 즉시 달려와 주변을 통제했고 소란을 일으킨 한서연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여직원처럼 보일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강태주는 짧게 말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단상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 텄다. 그 여자의 움직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시기적절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회장 밖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차분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맑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소동에 휘말린 평범한 모녀 그 자체였다. 연회장이 정리되고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의 목숨이 방금 전 한 아이의 속삭임과 한 여자의 기지로 구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거대한 음모의 서막을 여는 작은 파문에 불과했다. 그날 밤 넥서스 다이내믹스 빌딩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주는 홀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다.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그 여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았을 때의 감촉. 그것은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느껴지는 훈련된 사람의 그것과 흡사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오늘 연회에서 소란을 피운 직원, 한서연이라고 했나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한서연은 잠든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연회장에서 보였던 어설프고 겁에 질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철한 분석과 깊은 우려가 가득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에 접속했다. 화면에 몇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타겟 접촉, 1차 시도 저지, 적의 배후가 예상보다 깊다. 유나의 능력이 노출될 위험 감지,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 그녀는 짧은 보고를 마친 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과 아이를 위협하기 시작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을 원했다. 윤에게 위험 없는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어두운 싸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치밀하고 잔혹한 위협이 곧 닥쳐올 것이고 그녀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오직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태주는 그저 거대한 게임의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유나, 그리고 아이가 무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외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딸의 특별한 감각뿐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남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 명은 자신의 제국에 들이운 작은 그림자를 좇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다가올 폭풍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들의 길이 곧 교차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중심에 6살짜리 소녀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에 대한 인사 파일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학점, 몇몇 중소기업을 거친 경력,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후 6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개인사까지. 서류상으로 그녀는 그저 약간의 불운을 겪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서류 너머에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은 그의 보안 팀장인 김 실장에 의해 완벽하게 수습되었다. 깨진 유리 조각에서는 극미량의 미확인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그것은 공기 중에서 순식간에 기화해버려 성분 분석에 실패했다. 공식적인 결론은 단순 사고였지만 김 실장은 강태준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사업은 수많은 적을 만들어냈다. 기술을 탐하는 경쟁사, 원한을 품은 해고된 직원,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무수한 익명의 그림자들. 하지만 어젯밤의 방식은 기존의 위협과는 달랐다. 그것은 대담하고 정교했으며 치명적인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한서연 씨와 그 딸에 대해 눈에 띄지 않게 주시하게. 위협이 아니라 보호 차원이야.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적의 일부인지, 아니면 자신처럼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한편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피닉스 인더스트리의 오진욱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전 실패를 보고하는 부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오진욱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착함이 흘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크리스탈 체스말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실수라고 이 바닥에서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잊었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부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넥서스 다이내믹스 빌딩만이 들어왔다. 강태준은 죽었어야 했어. 계획은 완벽했는데 대체 어떤 변수가 생긴 거지? 그의 질문에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현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의 실수로 오진욱은 코웃음을 쳤다. 우연과 실수를 믿을 만큼 순진한가 그 여직원을 찾아내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강태준의 새로운 방패라면 부셔버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라면 제거해야지. 그는 체스말을 강하게 움켜쥐었고 날카로운 크리스탈 조각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한서연은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거실에 불을 끈 채 노트북 앞에 앉았다. 평범해 보이는 노트북이었지만 부침과 동시에 복잡한 암호 체계가 화면을 뒤덮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정면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외주 업체의 유지보수 서버를 통해 우회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정문을 부수는 대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창문을 찾아내는 것. 그녀는 연 회장의 모든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다. 강태준에게 접근했던 웨이터. 그녀는 그의 얼굴을 확대하고 걸음걸이, 손짓,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변환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전갈 문신, 그리고 군화 스타일의 특정 브랜드 신발. 사소해 보이는 단서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비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웨이터의 얼굴을 입력했다. 몇 초 후 일치하는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름은 박기태.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으로 불명예 제대 후 중동 지역에서 용병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었다. 그의 최근 입국 기록은 일주일 전이었다. 누군가 강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다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낯선 검은색 세단. 무심코 지나치는 행인들의 미세한 시선. 그녀는 이미 자신이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유나를 맡기고 회사로 출근한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에 비서팀의 다른 직원들은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밤사이에 국제적인 용병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나와 함께 조용한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복잡한 그림 퍼즐을 선물했다. 수백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풍경화 퍼즐이었다. 유나는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망설임 없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다. 한서연은 물었다. 유나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 모든 조각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유나는 퍼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이 조각은 다른 파란색보다 조금 더 반짝거리고 저기 저 나무십 조각은 아주 작은 점이 찍혀 있어.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 패턴, 그리고 이질감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이 유나의 특별한 재능이자 과거의 비극이 남긴 슬픈 유산이었다. 그녀는 박기태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다. 그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 그가 머물렀던 숙소의 CCTV, 모든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박기태가 남긴 아주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유령 회사로 위장된 한 페이퍼 컴퍼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세탁된 자금의 출처를 파고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복잡하게 얽힌 금융 네트워크에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금의 원천을 찾아냈다. 모든 돈의 흐름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피닉스 인더스트리.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기술 시장의 패권을 두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여온 숙적. 이제 적의 이름이 명확해졌다. 오진욱.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오진욱은 선을 넘었다. 그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길 건너편에 계속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감시. 그들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적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온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 번째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가 흘렀다. 한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건너편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들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들의 존재를 인지한 채 일상생활을 연기했다. 아침마다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는 강태준 회장의 비서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실장은 한서연에 대한 24시간 감시 결과를 보고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기록된 그대로 평범한 싱글맘의 고단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평온함이 더 큰 사건의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건은 맑은 오후 도심 한복판에서 터졌다. 강태준은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본사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그의 방탄 세단은 언제나처럼 김 실장이 운전하는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복잡한 교차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 풍경이었다. 누구도 다가오는 위협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진욱이 첫 번째 실패 이후 더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공식 일정을 꿰뚫고 있었고 그의 동선을 분석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예측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국산 차를 몰아 강태준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고 있었다. 뒷좌석 카시트에는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차량이 아닌 주변의 모든 차량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야에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트럭은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차들 사이에서 부자연스럽게 공회전을 하고 있었다. 운전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태준의 세단이 진입할 교차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뒷좌석에서 그림책을 보던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커.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눈앞의 사물에 대한 순수한 묘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한서연에게 마지막 확인 신호가 되었다. 그녀는 유나의 감각이 트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살기와 위협을 감지했음을 알았다. 신호가 바뀌고 강태준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굉음과 함께 돌진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거대한 쇠덩이는 방탄세단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릴 기세였다. 뒤따르던 김 실장이 경악하며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눈은 오차 없는 계산으로 모든 변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덤프트럭의 속도, 강태준 차량의 위치, 그리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 단 3초. 그녀는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그녀의 차는 강태준의 세단 뒤쪽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무모한 돌진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계산된 충격이었다. 그녀의 차는 완충자의 역할을 하며 충격 에너지를 흡수했고 그 힘은 강태준의 세단을 옆으로 밀어내며 진행 방향을 틀어버렸다. 끼익 하는 굉금과 함께 강태준의 세단이 도로 위에서 반바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이 원래 강태준의 차가 있어야 할 공간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미처 피하지 못한 다른 차들을 들이받으며 교차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서야 멈춰 섰다. 세상은 온통 파열음과 비명,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한서연의 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섰고 에어백이 터져 나와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장 먼저 유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유나야, 괜찮아. 아이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참하게 부서진 한서연의 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실장은 그녀가 죽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차 문을 거칠게 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한서연은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덤프트럭 운전사의 도주로를 확인하는 등 마치 훈련된 요원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넥서스 다이내믹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과 김 실장, 그리고 한서연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서연의 임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직원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한 전사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를 뒤흔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용병 박기태의 신상 정보,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피닉스 인더스트리와 오진욱의 이름까지. 김 실장은 자료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간인이, 그것도 평범한 비서가 이런 수준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 정보는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실장님, 오진욱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할 테고 그때는 저도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한서연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타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는 그가 가진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좋아. 뭘 원하지? 그의 말에 한서연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제 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오진욱의 목표는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을 제거한 뒤 손에 넣으려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제 딸 유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유나의 능력이나 과거의 비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강태준이 모든 조각을 맞추기에 충분했다. 그는 위험하고 불편한 동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비서가 아니다. 내 모든 보안 자원에 접근할 권한을 주지. 김 실장과 함께 움직이게. 오진욱의 계획을 밝혀내고 그를 막아. 김 실장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회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위험한 협력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은 아군보다 적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기도 했다. 강태준과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면서 한서연의 활동 반경은 극적으로 넓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아파트에서 홀로 노트북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넥서스 타워의 심장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비밀 상황실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넥서스 다이내믹스가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김 실장과 그의 최전계 팀은 마지못해 그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특히 김 실장은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외부인을 경계하는 늙은 사자처럼 사사건건 그녀와 부딪혔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런 마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오진욱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넥서스의 방대한 자원을 이용해 오진욱과 피닉스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그의 개인적인 배경, 재산 형성 과정, 과거의 사업들, 모든 정보가 타이탄의 연산 능력을 통해 분석되고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행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피닉스 인더스트리가 적대적으로 인수한 작은 바이오 연구소. 그 연구소의 프로젝트 목록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유재혁 박사, 뇌신경과학 분야의 천재로 알려졌지만 3년 전 연구실 화재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 그는 바로 유나의 아버지였다.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한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최전계 블랙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임무가 바로 유재혁 박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화염과 비명,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임무 실패 후 모든 것을 버렸다. 조직을 떠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오직 유재혁 박사가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부탁. 그의 딸 유나를 지켜달라는 유언을 가슴에 품은 채였다. 그녀는 유나의 엄마가 되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과거의 망령은 결국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유재혁 박사와 오진욱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오진욱은 무명 시절 유재혁 박사의 연구에 투자했던 초기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길은 갈라졌다. 그녀는 넥서스의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서를 찾았다. 과거 넥서스 역시 유재혁 박사의 연구에 잠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먼지 쌓인 서버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암호화된 연구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이었다. 파일을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뇌과학 연구가 아니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인류의 다음 진화를 이끌 기술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의학, 통신, 국방 등 모든 분야를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미완성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마지막 알고리즘이 비어 있었다. 오진욱이 그 기술을 탐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유재혁 박사의 연구를 훔치기 위해 그를 살해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상황실 한쪽에서 윤아를 돌보던 비서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팀장님, 윤아 좀 보세요. 한서연이 달려가 보니 윤아는 테이블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복잡한 회로도, 수많은 공식과 기호들, 그리고 인간의 뇌신경망을 형상화한 듯한 정교한 다이어그램.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윤아가 그리고 있는 것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비어있던 바로 그 마지막 알고리즘이었다. 유재혁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빼앗길 것을 직감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그것을 숨겼던 것이다. 바로 자신의 딸. 모든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윤아의 머릿속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진욱은 프로메테우스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지만 윤아가 없으면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난 3년간 윤아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강태준을 향한 공격은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혹은 프로메테우스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넥서스의 슈퍼컴퓨터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뿐이다.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윤아였다. 한서연은 윤아의 스케치북을 들고 그대로 강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김 실장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강태준의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이게 뭔가?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것이 오진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존재, 유재혁 박사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리고 윤아가 그 기술에 살아있는 열쇠라는 사실까지.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살인과 음모,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 얽힌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윤아의 그림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아이의 손에서 그려진 복잡하고 정교한 다이어그램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작은 아이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실장, 강태준이 낮게 불렀다. 지금부터 넥서스의 모든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한서연 팀장의 모든 명령은 나의 명령과 동일하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방역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불신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연합 전선이 구축되자 넥서스 타워의 상황실은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오진욱의 공격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한서연의 지휘 아래
김 실장의 팀은 피닉스 인더스트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분석하며 역으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국면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한편 연이은 실패에 오진욱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진 체스 말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은 분명 강력한 상대였지만 그의 방어막이 이토록 완벽할 리 없었다. 모든 계획이 어긋난 중심에는 항상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조커 카드였다. 그 여자를 다시 조사해 이번에는 뼈 속까지 파헤쳐. 오진욱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정보팀은 총력을 기울여 한서연의 과거를 추적했다. 국가정보원의 기밀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하는 위험을 감수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녀의 지워진 기록 일부를 복원해냈다. 코드네임, 이클립스, 대테러 및 요인 경호 전문, 블랙 요원.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임무 파일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유재혁 박사.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오진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재혁의 딸. 그가 지난 3년간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아이. 프로메트스의 마지막 열쇠가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적의 심장부에서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목표 변경, 강태준은 미끼일 뿐이다. 진짜 타겟은 아이다. 넥서스 타워의 상황실. 한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오진욱의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효율적인 암살 시도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목표의 본질을 깨달은 지금. 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터였다. 그녀는 강태준과 김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가 올 겁니다. 회장님을 노리는 공격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제 딸, 유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반박했다. 어떻게 확신하지? 아이를 노리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진욱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종류의 인간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이곳에 숨겨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 허점을 노릴 겁니다. 한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녀는 약자의 도박이라 이름 붙인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충격적일 만큼 대담했다. 유나를 직접 미끼로 사용하여 오진욱과 그의 정예 부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유인해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계획을 들었고 김 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쳤군. 6살짜리 아이를 미끼로 쓰겠다는 건가. 절대 허락 못해 김 실장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것은 경호 책임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싸움을 끝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유나를 데리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사냥을 끝내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요원으로서의 냉철함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본 뒤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계획을 실행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전장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넥서스의 폐연구소를 선택했다. 그곳은 외부에는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 구조와 통신망은 그녀가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김 실장의 팀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 고압 전류망, 그리고 통신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그들의 목표는 살상이 아니라 침입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생포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과거 국정원에서 사용했던 역정보 흘리기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오진욱의 정보팀이 이미 뚫고 들어와 감시하고 있을 법한 넥서스의 하위 보안망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VIP 윤하를 늦은 밤, 제2안가로 이동시킬 계획, 이동 경로는 폐연구소 인근을 경유함. 정보는 치밀하게 조작되었다. 이동 차량 번호, 예상 시간, 경호 인력 배치까지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였다. 오진욱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 정보가 덧칠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최전개 용병들로 구성된 공격팀을 소집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작전 시작 몇 시간 전, 한서연은 넥서스 타워 내부에 마련된 윤하의 임시 거처를 찾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장 위험한 게임의 판돈으로 걸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방을 나섰다. 상황실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옷을 벗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나 다정한 엄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전사, 이클립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폐연구소 주변에 설치된 수십 개의 저역에선 카메라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적들의 접근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레이더에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덫은 설치되었고 굶주린 늑대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낮게 명령했다. 모든 팀, 전투 준비.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폐연구소 주변으로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오진욱의 최정예 용병팀은 소리 없이 경계 철책을 절단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은 인근에 정차된 이동 지휘 차량 안의 오진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녹색 시점 화면들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용병들이 중앙 복도를 따라 목표 지점으로 추정되는 데이터 서버실로 향하는 순간, 넥서스 타워의 상황실에서
한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1단계 시작.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연구소 전체가 거대한 함정으로 돌변했다. 육중한 강철 방화문들이 굉음을 내며 내려와 복도를 차단하고 용병들을 소그룹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뭐지? 선두에 섰던 팀장이 당황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통신 장애 전파에 막혀 외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절대적인 암흑이 찾아왔다. 용병들은 즉시 야간 투시경을 작동시켰지만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혼란뿐이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는 물 대신 시야를 가리는 진한 연막이 뿜어져 나왔고 강력한 스트로브 라이트가 불규칙적으로 터지며 그들의 시각을 마비시켰다. 오진욱은 지휘 차량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니터 속 화면들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하나둘씩 꺼져나갔다. 젠장 무슨 일이야? 보고해.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헤드셋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사냥이 사실은 자신을 겨냥한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한서연이 설계한 연극이 한창이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 사이로 천장의 환풍구와 바닥의 서비스 통로를 통해 김 실장의 보안팀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직접적인 교전 대신 전기 충격기와 비살상용 가스탄을 사용해 용병들을 하나씩 조용히 무력화시켰다.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오진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아이를 손에 넣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는 개인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직접 차량에서 내려 연구소의 부서진 입구로 향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탐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상황실의 한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맹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군.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상황실의 지휘를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전술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 과거 유재혁 박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중앙 실험실이었다. 중앙 실험실은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진욱이 경호원들과 함께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출입문이 닫히며 그들은 유리 감옥 안에 갇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년이었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게 오진욱이 이를 갈며 말했다. 한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게임을 시작한 건 당신이야. 오진욱, 나는 그저 끝을 맺으러 왔을 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진욱의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단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한서연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 힘을 역이용해 되돌려 주었다. 짧은 격투 끝에 경호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이제 거대한 실험실 안에는 오직 한서연과 오진욱,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어차피 소용없다. 이 모든 건 녹화되고 있어. 불법 침입, 납치 미수. 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한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오진욱은 비웃었다. 녹화 내 변호사들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 증거가 없지 않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넥서스 타워 상황실. 강태준은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란에 잠이 깬 유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화면 속 오진욱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떠오른 끔찍한 기억의 파편. 아이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었다. A, 7, 하나, P, Z. 강태준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온가리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기술팀에게 소리쳤다. 방금 그 아이가 말한 조합, 유재혁 박사의 암호 파일에 입력해봐. 당장 기술팀이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수주간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암호가 풀리며 마지막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연구 데이터가 아니었다. 유재혁 박사의 마지막 음성 기록이었다. 강태준은 망설이지 않고 그 파일을 연구소의 스피커 시스템으로 전송했다. 실험실에서 한서연과 대치하고 있던 오진욱의 귀에 죽었어야 할 남자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오닝, 오진욱. 내 친구여. 자네가 결국 이런 짓을, 이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자네의 탐욕을 위한 게 아니야. 윤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유재혁 박사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화재 경보음과 비명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오진욱이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명백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오진욱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와 경악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한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번개처럼 파고들어 그의 급소를 가격했고 오진욱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실험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김 실장의 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진욱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만견자실해 있었다. 한서연은 피와 멍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유리 감옥 안에서의 심판은 끝났다. 정의는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폐연구소에서의 밤은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 놓았다. 오진욱과 그의 용병 부대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피닉스 인더스트리라는 거대한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유재혁 박사의 마지막 음성 기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오진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관련된 임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 거대 기업 간의 도를 넘은 스파이 전쟁으로 보도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은 강태준과 정부 고위층에 합의해 최고 등급의 기밀로 분류되었다. 세상은 진정한 전쟁의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오만한 기업가의 극적인 몰락에만 열광했다. 몇 주 후 강태준은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프로메테스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기술의 공공적 관리를 제안했다. 그는 이 기술이 한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유재혁 박사의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재단이 설립되기로 결정되었다. 재단의 목표는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오직 의료 및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졌던 강태준의 변화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의 결과였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의 정점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한서연을 불렀다. 예전에 오만하고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한 팀장, 아니 서연 씨,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회사, 그리고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구했어.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새로 설립될 유재혁 재단의 총괄 보안 책임자이자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부사장 자리였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될 막강한 힘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자리였다.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발 아래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도피 생활과 최근에 겪었던 끔찍한 사투를 떠올렸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는 유재혁 박사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유나를 위협하던 그림자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는 유나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요원, 이클립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엄마, 한서연으로서의 삶을 원했다. 유나에게 총성과 음모가 없는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보상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당신의 뜻을 알겠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실장과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의 불신과 경계심은 사라지고 오직 한 명의 전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작별 인사는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가을 오후. 서울의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한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윤에게 향해 있었다. 유나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더 이상 아이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이제 세상의 위험한 이질감이 아닌 친구들의 웃음과 따스한 햇살에 반짝임을 좇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유나가 그림 한 장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잡한 회로도가 아니었다. 커다란 노란색 태양 아래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 이거 봐. 한서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그녀는 유나를 힘껏 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평화와 위안을 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승리였다.